아직도 모르니? 세상은 내 돈으로 움직여. 너 같은 건 평생 내 밑바닥이나 닦는 거야. 이거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내 아빠 바닥 뭔지 알아?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구해줘고! 제발 좀 살려줘! 김혜란 네가 다 짠 거지?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아니, 이건 네가 우리 아빠한테 준 선물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평생 거기서 반성해. 잠시 후 펼쳐질 기적 같은 반전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수백 개의 크리스탈 잔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고교 동창회는 말이 동창회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뽐내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그 전장의 한복판에 채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주변 동창들에게 거들먹거렸습니다. 어머, 얘들아. 이번에 우리 아빠가 런칭한 코인 봤지? 덕분에 나도 이번에 한남동 빌라로 이사했잖아. 너희들도 돈 좀 벌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 채영은 짐짓 거만한 눈빛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느라 역시 채영이야. 어쩜 그렇게 다 가졌니? 라며 아부를 떨었죠.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리고 혜란이 들어왔습니다. 혜란은 로고 하나 없는 단정한 회색 정장에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채영의 입술이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고양이 같은 표정이었죠. 그녀는 일부러 혜란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머, 김혜란. 너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너 차림새가 그게 뭐니? 여긴 동창회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야. 설마 아직도 그 고지식한 너희 아버님 가르침 받들어서 검소하게 사는 거야? 채영은 혜란의 옷깃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혜란은 담담한 눈빛으로 채영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채영아, 오랜만이네. 옷은 그냥 편하게 입고 왔어. 여긴 우리끼리 추억을 나누는 자리지 옷자락 자랑하는 자리는 아니잖아. 추억? 예, 그건 돈 없는 애들이나 하는 소리고. 너희 남편은 뭐하니?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했나? 요즘 공무원 월급으로는 이런 호텔 커피 한 잔 사 마시기도 벅차지 않아. 채영은 주변 동창들의 웃음을 유도하며 혜란을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혜란의 가슴팍 쪽으로 툭 기울였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손이 미끄러졌네. 진한 핏빛 와인이 혜란의 밝은색 옷을 사정없이 적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가슴을 타고 흘러내리자 혜란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채영은 입술을 오므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 속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서 어쩌니? 워낙 저렴한 옷이라 금방 지워지지도 않겠어. 예, 혜란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거 가져가. 내 세탁비 대신 주는 거야. 채영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혜란의 젖은 가슴팍에 툭 던지듯 꽂아주었습니다. 혜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나 몰상식한 동창의 행동에 기가 찼기 때문이죠. 채영아,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지갑 속의 수표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너 나중에 이 행동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내가 너 같은 애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구질구질한 냄새 나니까. 채영은 혜란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혜란은 젖은 옷을 감싸쥐고 조용히 연 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굴복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혜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검은색 대형 세단,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훤칠한 키의 남자 준하였습니다. 준하는 혜란의 젖은 옷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달려왔습니다. 여보, 옷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준하의 낮은 베이스 톤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헤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하 씨. 그냥 낡은 인연 하나를 오늘 완전히 정리했을 뿐이에요. 가요, 우리. 헤라는 준하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보며 헤라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당했던 이 수모를 반드시 정의로운 방법으로 돌려주겠노라고 말이죠. 동창회에서의 수모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채영은 헤란에게 준 모욕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헤란의 가장 아픈 곳인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은 헤란의 아버지 준이가 소일거리로 일하고 있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준이가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낡은 책을 보수하며 남은 여생의 보람을 찾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채영은 가느다란 힐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조용한 도서관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청렴 결백 선생님의 일터인가요? 채영은 코끝을 찡긋거리며 낡은 책 냄새가 싫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책장에 앉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준이가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섰습니다. 채영이구나. 여긴 어쩐 일이니? 도서관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겠니? 조용히? 할아버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이 건물, 우리 아빠 회사가 인수했거든요. 내일부터 여기 싹 다 밀어버리고 주차장 만들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채영은 책상 위에 놓인 준이의 돋보기 안경을 손가락 끝으로 툭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안경알이 금이 가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준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채영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아이들이 갈 곳이 여기뿐인데. 조금만 유예를 주면. 유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뇌물 누명 쓰고 쫓겨날 때의 그 비굴한 표정 어디 갔어요? 혜란이한테 전해. 아빠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내 구두 다 끌어오라고. 채영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 권을 굽 높은 구두로 사정없이 짓밟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평생을 선비처럼 살아온 노신사 준이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깨진 안경을 주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헤라는 집 앞에서 서성이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어깨가 푹 처진 아버지의 손에는 깨진 안경과 흙탕물이 묻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이 책은 왜 이래요? 헤란의 물음에 준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젖어있는 눈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한 채영의 만행을 들은 헤란의 가슴은 불길에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헤란아, 내가 못나서 또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 아이가 너무 무섭게 소리를 질러서 아이들이 다 놀랐어. 내 안경은 괜찮다만 그 책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던 건데. 아버지는 오히려 아이들을 걱정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헤라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늘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아빠, 잘못한 사람은 아빠가 아니에요.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아빠의 안경도 그 아이들의 꿈도 제가 다 지킬게요. 헤라는 아버지를 방으로 모신 뒤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때 채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헤란의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안경을 줍는 비참한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낮 12시 우리 집 마당으로 와. 내 구두 닦으면 도서관은 하루 더 살려줄게. 안 오면 알지. 너희 아빠 당장 길바닥이야. 헤라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준하가 분노하며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헤란아, 이건 참을 수 없어. 내가 당장 수사관들 소집해서 그 집안 비리 싹 다 털어버릴게. 아니요, 준하 씨. 기다려요. 헤라는 남편의 손을 차분하게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동자는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저 여자는 자기가 가진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죠?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제가 직접 보여줄 거예요. 헤라는 다음날 입고 갈 정장을 정성스럽게 다림질했습니다. 그 정장은 평소에 입던 수수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드는 대한은행 본부장으로서의 위엄이 서린 가장 날카롭고 우아한 갑옷이었습니다. 낮 12시 정각. 채영의 화려한 대저택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채영은 선글라스를 낀 채 테라스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죠. 그녀의 발밑에는 흙탕물이 잔뜩 묻은 구두 한 켤레가 툭 던져져 있었습니다. 어머, 시간 맞춰왔네. 김혜란, 너희 아빠 도서관 지키고 싶으면 정성껏 닦아봐. 광이 나야 합격인 거 알지? 채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혜란이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는 모습을 찍어 평생의 약점으로 잡을 생각이었죠. 혜란은 아무 말 없이 그 구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혜란의 차림새가 어제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각이 딱 잡힌 감색 정장에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 그 모습은 굴욕을 당하러 온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채영아, 신발을 닦기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너희 아빠 회사 코인베이, 이번에 대한은행에서 신청한 긴급 대출 5천억. 그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니? 채영은 콧방귀를 뀌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내가 우리 아빠 회사 걱정을 왜 해? 야, 우리 아빠가 대한은행 행장이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야.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당장 무릎 안 꿇어. 바로 그 순간 대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채영의 아버지 허채식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내렸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죠. 아빠, 잘 왔어. 얘 좀 봐. 김혜란이 아빠 회사 망한다고 헛소리. 창마이너스. 채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채식의 손바닥이 채영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채영은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머리에 피도 안 찼냐니.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아빠. 왜 그래? 얘가 누군데 그래? 허채식은 채영의 말을 무시하고 혜란 앞으로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본부장님. 김혜란 본부장님. 저희 딸 자식이 철이 없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대출건만은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채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본부장. 자기 아빠가 목숨줄처럼 매달리던 그 대한은행의 실세 김혜란 본부장이 바로 자기가 구두를 닦으라고 던져줬던 그 혜란이라고. 혜란은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구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우아하게 허채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 대표님, 따님 교육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제 아버지가 평생 가꾸신 도서관을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협박까지 하던데. 그런 분의 회사에 우리 은행 고객들의 소중한 돈 5천억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도서관이라니요. 그 땅은 오늘부로 본부장님 아버님 명의로 기부하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허채식은 아예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영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혜란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채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채영아, 내가 아까 그랬지. 정직은 무능이라고. 아니, 정직은 가장 강력한 힘이야. 너희가 가진 가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힘이지. 혜란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허채식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대출 부적격 통보서. 오늘부로 코인베이에 대한 모든 여신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허 대표님, 따님이 제 아버지 안경 깨트린 값은 따님이 가진 모든 걸로 갚아야 할 겁니다. 혜란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당당하게 대저택을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로 허채식의 통곡 소리와 채영의 실성한 듯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혜란의 가슴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대저택 마당에 버려진 채영은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혜란이 대한민국 금융계의 실세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죠. 하지만 허채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업가답게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채영아, 정신 차려. 이대로는 우리 다 죽어. 김혜란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면 그 남편, 그 부장검사라는 놈을 공략해야 해. 허채식은 눈을 번뜩이며 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채영은 그제야 눈물을 닦으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래, 남자라면 다 똑같지. 내 미모와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남자는 없었어. 채영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하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 앞. 채영은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향수를 뿌리고 준하를 기다렸습니다. 퇴근하는 준하의 앞을 가로막은 채영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부장님, 잠시만요. 저 혜란이 친구 채영이에요. 어제 일은 정말 오해였어요. 제가 혜란이랑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 장난이 좀 심했던 건데. 준하는 걸음을 멈추고 무표정한 얼굴로 채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채영의 얕은 수작을 다 읽고 있는 듯 깊고 차가웠습니다. 오해라. 친구 아버지의 안경을 깨뜨리고 평생의 일터를 뺏으려 한 게 장난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다 보상할게요. 부장님, 여기. 채영은 은밀하게 명품 쇼핑백 하나를 준하의 차 조수석 쪽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만 원 상당의 시계와 거액의 수표 뭉치가 들어 있었죠. 채영은 준하의 팔을 살짝 잡으며 콧소리를 섞어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부장님 앞날에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대요. 혜란이 몰래 우리끼리 해결하면 서로 좋잖아요. 부장님도 언제까지 그 짠 월급으로 살 순 없으시잖아요. 준하의 입가에 옅은 실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채영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고는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허채식 대표 딸답군요. 뇌물공여에 검사 협박까지. 지금 이 상황,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녹음됐습니다. 채영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준하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유혹하려 한 건 제 양심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구속영장입니다. 내 아내 혜란이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고개 숙일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혜란이의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될 거니까요. 준하는 그대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채영은 길바닥에 서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뒤집어 쓴 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 시각 혜란은 아버지와 함께 새 안경을 맞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준이는 새 안경을 쓰고 세상을 환하게 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혜란아, 세상이 참 밝구나. 이제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줄 때 글씨가 아주 잘 보이겠어. 아빠, 이제 걱정 마세요. 그 도서관, 아빠 이름으로 된 재단으로 만들 거예요. 누구도 아빠를 쫓아내지 못하게요. 혜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에 준하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채영이 뇌물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죠. 혜란의 눈매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채영아, 내가 결국 썩은 동아줄을 잡았구나. 이제 용서의 시간은 끝났어. 혜란은 곧장 은행 기획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코인베이 허채식 대표의 개인 자금 흐름, 낱낱이 파헤쳐서 국세청에 넘기세요. 그리고 채영이가 소유한 모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 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채영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처럼 늦잠을 자던 채영은 짜증을 내며 문을 열었지만 그 앞에는 정장 차림의 법원 집달리들과 국세청 조사관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허채식 대표 및 그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자산 압류 통지서입니다. 지금부터 가압류 절차를 집행하겠습니다. 뭐?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안 나가.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채영의 고함에도 조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채영이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 외제 차키, 심지어 거실에 걸린 수억 원대의 그림 위에 가차없이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가방. 내 목걸이. 이거 건드리지 마. 채영은 울부짖으며 조사관의 팔을 붙잡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허채식 대표의 코인 거래소가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자산 역시 불법 자금 유입으로 판단되어 전원 동결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에서도 나가주셔야 합니다. 같은 시각 헤라는 창가 너머로 도심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조용히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본부장님, 허채식 일가의 주요 자산 압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영 씨가 가지고 있던 명품 리셀 재판매 매장들도 임대료 체납과 세금 미납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헤라는 서류를 덮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쌓아올린 성은 돈이 사라지면 먼지가 될 뿐이야. 채영이는 이제 자기가 짓밟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겠지. 그때 준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헤라나, 허채식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어. 채영이가 뇌물을 주려고 했던 그 쇼핑백 안에서 결정적인 차명 계좌 리스트가 나왔거든.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셈이지. 고마워요, 준하 씨. 당신 덕분에 아빠의 억울한 누명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어요. 며칠 뒤 화려한 호텔에서 쫓겨나 단칸방을 전전하던 채영은 초췌한 모습으로 헤란의 사무실 앞을 찾아왔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옷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으며 눈은 휑하게 비어 있었죠. 헤란아. 아니, 본부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아빠 구속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구두를 닦으라면 닦고 도서관 청소를 하라면 할게요. 채영은 바닥에 엎드려 헤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헤란은 천천히 몸을 숙여 채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고개를 숙였을 때 채영이 했던 그 조롱을 헤란은 잊지 않았습니다. 채영아, 내가 말했지. 정직하지 못한 대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치러야 할 거라고. 이건 내가 하는 복수가 아니야.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는 것뿐이지. 헤라는 채영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아빠를 구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채영의 통곡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헤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웃는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정말 긴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코인베이 자금 세탁 사건의 첫 재판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허채식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방청석 맨 앞줄에는 초라한 차림의 채영이 넋이 나간 듯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검사석에 앉은 준하는 서류 뭉치를 넘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허채식, 당신은 20년 전 당시 공무원이었던 김준희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증언하여 그를 파면시키고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그 뇌물, 사실은 당신이 장부를 조작해 만든 가짜였죠. 허채식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돈을 줬습니다. 이건 검찰의 강압 수사입니다. 그때 증인석으로 헤란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죠. 헤란은 법정의 정적 속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허 대표, 김준희 그 양반은 너무 고다서 탈이야. 이번에 우리가 짠 장부대로만 증언해.
그럼 코인 사업 허가권은 자네가 다 가져가는 걸로 하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이 사건의 배후이자 허채식의 뒷배였던 거물 정치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허채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누명을 쓰던 날 혜란이 몰래 녹음해 두었던 유일한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재판장 밖 채영은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오는 혜란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명품 가방도 거만한 미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뿐이었죠. 혜란아, 제발 그 녹취록 취하해줘. 우리 아빠 저 나이에 감옥 가면 못 나오셔. 내가 시키는 거 다 할게. 응, 우리가 친구였잖아. 혜란은 차갑게 채영의 손을 내쳤습니다. 친구. 채영아, 넌 단 한 번도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너에게 나는 내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지.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건 내가 하는 복수가 아니라 법이 내리는 정의야. 이 나쁜 기집애. 너도 똑같이 당해봐. 채영은 갑자기 가방에서 날카로운 송곳 하나를 꺼내 혜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광기로 몰아넣은 것이었죠. 혜란아, 조심해. 그 순간 법정 문을 열고 나오던 준하가 몸을 날려 혜란을 감싸 안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준하의 팔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준하 씨, 피가. 혜란의 비명과 함께 주변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채영을 제압했습니다. 채영은 바닥에 짓눌린 채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너희가 다 망쳤어. 내 인생 돌려놔. 돌려놓으라고. 병원 응급실, 준하의 상처를 치료하는 내내 혜란은 곁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준하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듯 혜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혜란아. 살짝 긁힌 것뿐이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당신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졌고 악인들은 죗값을 치를 거야. 그때 혜란의 아버지 준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사위의 다친 팔과 딸의 눈물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란아, 준하야. 이제 그만 미워하자. 미움은 사람을 갉아먹는 법이야. 그들은 이미 스스로가 만든 지옥에 갇혔단다. 아버지의 인자한 말씀에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끝은 상대방의 파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음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허채식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채영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죠. 혜란은 준하의 팔에 감긴 하얀 붕대를 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혜란은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채영이 수감된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나타난 채영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해졌고 늘 오만하게 치켜떴던 눈등에는 도끼 대신 비굴함과 원망만이 가득했죠. 비웃으러왔니? 대한민국 최고의 본부장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채영이 쉰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혜란은 아무 말 없이 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겠지만 지금은 그저 측은한 마음뿐이었죠. 아니, 전해주러 왔어. 내 아빠가 숨겨뒀던 비자금, 그거 전부 국고로 환수됐어. 그리고 내가 그토록 탐내던 한남동 빌라도 경매로 넘어갔고. 채영은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 쳤습니다. 그래서 다 뺏어가니까 속이 시원해.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너라고 평생 행복할 것 같아? 채영아, 넌 끝까지 모르는구나. 내가 널 이긴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우리 아빠의 명예를 짓밟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으며 버텼어. 하지만 너 봐. 내 아빠가 무너지니까 내 곁에 누가 남았니? 채영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수많은 친구들은 이미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고 변호사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혜라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면회함에 넣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넣어주라고 하신 거야. 내가 깨뜨린 안경값, 그리고 우리 도서관 책들 짓밟은 값. 다 용서하신대. 이 돈으로 교도소 안에서 따뜻한 밥이라도 사 먹고 나올 때는 제발 사람답게 살라고 하시더라. 봉투 안에는 소액의 영치금과 함께 준이가 직접 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글귀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채영은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란의 차가운 복수보다 아버지 준이의 따뜻한 용서가 그녀의 썩은 심장을 더 아프게 찔렀던 것이죠. 구치소를 나오는 혜란의 머리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준하가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혜란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아버님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준하가 활짝 웃으며 혜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혜란은 남편의 품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여행보다 먼저 갈 데가 있어요. 우리 아빠 도서관요. 오늘 아이들한테 읽어줄 새 책들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두 사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20년의 긴 터널을 지나 혜란과 그녀의 가족은 이제야 진정한 평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새벽은 날카로운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향수 냄새와 명품 가방의 가죽 향기에 파묻혀 살던 채영에게 이제 허락된 것은 낡은 수위에서 나는 눅눅한 곰팡이네와 옆방 죄수들의 거친 코골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멍하니 창살 사이로 비치는 좁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5028번. 멍하니 있지 말고 화장실 청소 안 해?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방장이라 불리는 험상궂은 여죄수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내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며 안하무인으로 굴었겠지만 이곳에서의 채영은 그저 서열 꼴찌인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채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고운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고된 노역으로 인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변기를 닦으며 채영은 혜란의 아버지가 소일거리로 일하던 그 작은 도서관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으며 흙탕물 묻은 구두로 짓밟았던 그곳. 이제 그녀는 자신이 짓밟았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살보다 훨씬 더 비참한 밑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옆 단지에 수감된 그녀의 아버지 허채식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주무르며 안하무인으로 군림하던 회장님이었지만 교도소 안의 죄수들에게 그는 그저 돈만 많고 재수 없는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허 회장님, 밖에서 기부 좀 많이 하시지 그랬어? 여기선 돈보다 주먹이 먼저인 거 몰라. 오늘 배식받은 고기 반찬, 그건 내가 좀 먹어야겠다. 거구의 죄수들이 허채식의 식판을 가로챘습니다. 허채식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맨밥만 씹어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콱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혜란의 아버지 준이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대가는 그렇게 매일 끼니 때마다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허채식은 밤마다 좁은 감방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까짓 돈과 명예가 뭐라고 남의 눈물로 성을 쌓았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비리는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나와 형량은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한편 어둠이 깔린 교도소 면회실로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혜란의 남편이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승승장구 중인 준하였습니다. 그는 채영의 살인미수 사건과 허채식의 추가 비리 수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마지막 확인차 방문한 것이었죠. 유리병 너머로 나타난 채영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갈라졌고
눈등은 도끼 대신 비굴함과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부장님,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혜란이한테 잘 말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혜란이는 마음이 약하잖아요. 친구였잖아요. 채영은 유리벽에 달라붙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준하는 서류 봉투 하나를 차갑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할 때보다 더 단호하고 서늘했습니다. 이채영 씨,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군요. 친구. 당신에게 혜란이는 단 한 번도 친구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죠. 당신이 혜란이의 아버지에게 저지른 만행, 그리고 혜란이를 해치려 했던 그 광기. 법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준하는 채영의 변호사가 제출했던 탄원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탄원서에 적힌 반성문, 다 거짓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당신의 아버지가 숨겨둔 차명 계좌를 찾기 위해 당신의 수하들이 움직이고 있더군요.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썩은 혀가 혜란이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의료동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면회 갈 수 없을 겁니다. 추가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접견 금지 처분이 내려졌으니까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도 못 본 채 이 좁은 방에서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혜란이 가족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최소한의 이자입니다. 준하가 차갑게 등을 돌려나가자 채영은 유리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부장님! 혜란아! 김혜란 나오라고 해. 너희가 다 망쳤어. 내 인생 돌려놔. 교도소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채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신기루였는지, 그리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녀는 이제 막 그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혜란은 창밖으로 내리는 고요한 밤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남편 준하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혜란아. 준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혜란은 남편의 품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하 씨,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것이 복수였을까, 아니면 진실을 찾는 여정이었을까? 둘 다였겠지.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우리 아버님과 당신의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는 다 풀렸다는 거야. 저들은 저들만의 지옥에서 살게 될 거고 우리는 우리만의 천국을 지켜나가면 돼.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의 비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겨 내려가는 듯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긴 세월 동안 혜란을 괴롭혔던 그 무거운 족쇄가 비로소 완전히 풀리는 밤이었습니다. 혜란의 집 창가에 내리던 고요한 밤비는 세상을 정화하는 축복처럼 부드러웠지만 같은 시각 교도소 외벽을 때리는 빗소리는 채영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나니의 칼춤 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얼마 전 남편 준하가 면회실에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도 못 본 채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라며 차갑게 등을 돌리고 나간 뒤인 채영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백만 원짜리 와인 잔을 기울이던 손은 이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긁어 손톱 밑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징벌방의 어둠은 채영이 평생 외면해왔던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거울처럼 비췄습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준하가 남겼던 마지막 경고를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혜란이 그 기집애 때문이야. 아니야, 그 검사 남편 때문인가? 처음엔 원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징벌방의 지독한 고독 속에서 일주일이 흐르자 원망은 서서히 공포로,
그리고 공포는 마침내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고 아버지만 믿으면 세상이 제 발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자신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명품 가방도 언니 동생하며 아첨하던 친구들도 심지어 목숨보다 소중하다던 아버지조차 쇠창살 너머의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징벌방에서 풀려나 일반 수용동으로 돌아온 채영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내 도서보수 노역에 강제 배정되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책들을 풀로 붙이고 테이프로 고치는 일. 그것은 과거 혜란의 아버지가 소일거리로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던 신성한 작업이었지만 채영에게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야, 5028번.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풀칠 안 해. 너 때문에 오늘 배당량 못 채우면 우리 방 식구들 다 저녁 국물도 없어. 방장이라 불리는 험상궂은 여죄수의 호통에 채영은 움찔하며 거친 붓을 들었습니다.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고운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책장을 손질할 때마다 혜란의 아버지, 준이의 인자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흙탕물 묻은 구두를 던지며 조롱하던 자신의 오만함이 찢어진 페이지 너머로 유령처럼 살아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게 뭐라고? 고작 종이 뭉치 주제에. 채영은 투덜거리며 낡은 동화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혜란이 어릴 적 가장 아꼈다던 동화책과 똑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채영은 멈칫했습니다. 책 여백에 누군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는 만년을 간다. 아버지는 내가 그 향기를 지닌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채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당당하게 휘둘렀던 힘이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악취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혜란이 가졌던 것은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고귀한 향기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영은 도서실 구석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을 탓하는 눈물이 아닌 자신에 대한 혐오와 미안함이 섞인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사회에서의 혜란은 복수를 끝낸 뒤 더욱 숭고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은행 부행장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여 범죄 피해자 자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특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죠. 아빠, 이번에 재단에서 지원하는 아이들 명단이에요. 아빠가 예전에 가르치셨던 제자들의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혜란은 도서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아버지에게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깊은 사명감으로 승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준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혜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혜란아, 참 장하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숲을 가꾸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란다. 그런데 채영이 그 아이는 어찌 지내는지 아느냐? 혜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동창이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움 대신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하 씨 말로는 처음엔 적응을 못해서 사고도 쳤는데 요즘은 도서 보수 일을 하면서 아주 조용히 지낸대요. 가끔은 남의 일까지 도와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준이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책을 만지다 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없지. 종이 한 장에 담긴 정성을 알게 되면 남의 가슴을 찢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알게 될 게다. 그 아이가 정말로 변해서 돌아온다면 나는 기꺼이 이 도서관의 한 자리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혜란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숙연해졌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온몸으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혜란은 처음으로 채영에게 보낼 영치금과 함께 짧은 쪽지 하나를 적었습니다. 조롱이나 분노가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길 기다리겠다는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감옥에서의 깊은 밤, 채영은 혜란이 보낸 쪽지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결에는 더 이상 보석이나 돈다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흙탕물이 묻었지만 정성스럽게 닦인 낡은 신발 한 켤레와 그 신발을 신고 웃으며 손을 내미는 어린 시절의 혜란이 보였습니다. 채영의 가슴속 얼룩이 눈물에 씻겨 아주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의료동의 겨울은 유독 길고 시렸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며 무소불 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허채식은 이제 앙상한 뼈마디만 남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배지를 단 정치인들과 재벌 회장들을 호령하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신음만이 그의 마지막 생명력을 증명하고 있었죠. 채영아. 우리 채영이.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갈구한 것은 수천억의 비자금도 명예로운 직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투영해 길러온 외동딸 채영의 이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딸에게 물려준 유산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거친 수의와 쇠창살이었습니다. 허채식은 결국 딸의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보지 못한 채 차가운 의료동 철제 침대 위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거대했던 악의 축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여자 교도소 노역장. 낡은 책들을 수선하던 채영은 교도관으로부터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5028번 허채식 피고인이 오늘 새벽 지병으로 사망했다. 현재 유족들이 시신을 인도 중이며 너는 가석방 제한 규정에 따라 임종 및 발인 참석은 불허한다. 순간 채영의 손에 들려있던 풀바른 붓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고 눈앞의 풍경이 소용돌이치듯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빠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쉽게 갈 리가 없다고. 채영은 비명을 지르며 교도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수갑과 가차 없는 제압이었습니다. 징벌방으로 끌려가는 복도에서 채영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혜란의 아버지를 전과자로 만들고 그 가정을 짓밟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상실의 고통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좁고 어두운 독방에 갇힌 채영은 벽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었던 명품 시계, 한정판 가방, 외제차. 그 모든 것들이 한 줌의 재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비로소 처절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혜란의 아버지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을 때 그 노인이 느꼈을 고독과 절망이 이제야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장례식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때 허채식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으며 멀리했습니다. 텅 빈 빈소에 향 냄새만이 쓸쓸하게 감돌 때 검은 상복을 입은 혜란과 준하가 들어섰습니다. 혜란은 영정사진 속 허채식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남자의 마지막은 이토록 고요하고 허망했습니다. 혜란은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쁘지가 않네요. 당신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당신의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빈소를 나온 혜란은 곧장 교도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징벌방에서 막 나온 채영은 넋이 나간 모습으로 혜란 앞에 앉았습니다. 한때 오만하기 짝이 없던 공주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버지를 잃은 가엾은 죄수 한 명만이 서 있었습니다. 혜란아, 나 우리 아빠 마지막 얼굴도 못 봤어. 내가 다 잘못했어.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빠 좀 살려내줘. 채영이 유리벽을 치며 오열하자 혜란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채영아, 내 아버지는 가셨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어.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기회여야 해.
우리 아빠가 그러시더라.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돕는 거라고. 헤라는 가방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면회함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헤란의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꿰매어 수선한 낡은 도서관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 우리 아빠가 넣어주라고 하셨어. 내가 망가뜨린 책들을 고치면서 내 마음도 고쳐보라고. 출소하는 날까지 이 책 다 읽고 내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반성하며 기다려. 그럼 내가 마중 나갈게. 채영은 그 책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헤란의 차가운 복수가 아닌 헤란과 그 아버지의 따뜻한 용서가 채영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보낸 천일 남짓한 날들은 채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때 최고급 실크가 아니면 몸에 닿는 것조차 거부하던 그녀가 이제는 빛바랜 보급형 옷차림에 낡은 짐 가방 하나만을 들고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바깥 세상의 공기는 낯설 만큼 달콤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채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가문은 몰락했으며 예전에 화려했던 인맥들은 모두 그녀를 죄인 취급하며 등을 돌린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는 광활한 세상 앞에서 채영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채영. 익숙하지만 한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에 채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문 앞 검은색 세단 옆에 헤란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의 헤란은 3년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채영은 헤란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헤란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과 오만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온몸을 수치심으로 물들였기 때문입니다. 왜 왔어? 비웃스러운 거니? 아니면 아직도 나한테 받을 죗값이 남았어? 채영의 쉰 목소리에 헤란은 천천히 다가와 채영의 낡은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비웃을 시간 있으면 우리 도서관 신간 정리나 하는 게 낫겠지. 타 아빠가 기다리신다. 오늘 아침부터 너 온다고 미역국 끓여 놓으셨어. 헤란의 차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채영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부수려 했던 헤란의 일상은 이토록 평온하고 따뜻한데 정작 자신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악을 쓰며 살았는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차는 도심을 지나 아담하고 정겨운 희망 도서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3년 전 채영이 흙탕물 묻은 구두로 짓밟았던 그 마당에는 이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헤란의 아버지, 준이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안경을 고쳤으며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채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박고 오열하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헤란이를 괴롭히고 저 같은 건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준이는 천천히 다가와 거칠어진 채영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두툼했습니다. 20년 전 어린 채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인자한 선생님의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채영아, 고생 많았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죄를 씻어내는 건 평생의 업보란다. 내가 감옥에서 정성껏 책을 고쳤다는 소식 들었다. 이제는 그 마음으로 우리 도서관 아이들을 위해 살면 어떻겠니?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준이는 채영의 앞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채영은 밥 한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눈물이 국그릇에 뚝뚝 떨어져 제대로 씹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수만 원짜리 스테이크와 산해진미를 먹어왔지만 죄인인 자신을 위해 정성껏 끓여준 이 소박한 미역국보다 맛있는 음식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혜란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채영아, 복수는 끝났어. 이제 내가 할 일은 우리 아빠를 도와서 이 도서관을 지키는 거야. 내가 망가뜨렸던 책들보다 더 많은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진짜 내 모습을 찾아봐. 그날 밤, 채영은 도서관 2층 작은 다락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서가에서 혜란의 아버지가 수선해 두었던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정갈한 글씨로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자만이 가장 밝은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 채영은 그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돈이나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겠노라고. 혜란이 내민 용서의 손길을 헛되이 하지 않겠노라고. 악녀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채영의 눈동자에는 3년 전의 도끼 대신 맑은 회개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생활은 채영에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낙엽을 쓸고 아이들이 흘리고 간 과자 부스러기를 닦아내며 채영은 난생 처음 노동의 신성함을 배웠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지만 아이들이 건네는 사탕 한 알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짓는 사서가 되었죠. 혜란의 아버지 준이는 그런 채영을 묵묵히 지켜보며 허허 웃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비바람치던 오후, 도서관 앞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한눈에 봐도 험악한 인상의 박 사장과 그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과거 허채식 밑에서 온갖 더러운 뒷일을 도맡아 하던 자들이었죠. 어이구, 이게 누구야? 우리 공주님 아니신가? 이런 구석진 데서 책 먼지나 털고 계셨어? 박 사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도서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채영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사장, 여긴 왜 왔어?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인연은 끝난 거 아니었어? 인연이 왜 끝나? 허 회장님이 스위스 계좌에 숨겨뒀던 그 마지막 비자금 장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내놓으면 조용히 갈 것이고 안 내놓으면 이 도서관이 불바다가 되는 꼴을 보게 될 거야. 박 사장이 채영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서가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도서관에서 무슨 행패야? 당장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해. 혜란이었습니다. 업무차 근처를 지나다 들른 혜란은 상황을 파악하고 박 사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 사장은 코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오, 김 본부장님? 이제 부행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이건 우리 조직 내부 일이니까 빠지시지. 이 계집애가 입을 안 열어서 말이야. 조직? 허채식은 이미 죽었고 내 놈들은 그저 흩어진 범죄자들일 뿐이야. 채영이는 이제 내 도서관 직원이야. 내 직원을 건드리는 건 대한은행의 법무팀과 검찰청 부장검사인 내 남편을 상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 혜란의 서슬퍼런 경고에 박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뭐? 검사. 웃기지 마. 당장 장부 안 내놓으면 이 영감탱이부터. 박 사장이 준이를 향해 달려들려 하자 채영이 비명을 지르며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 장부 같은 건 없어. 아빠는 이미 모든 걸 잃고 돌아가셨다고. 제발. 제발 우리 선생님이랑 혜란이 괴롭히지 마. 차라리 나를 죽여. 채영은 혜란과 준이를 등 뒤로 숨기며 박 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전엔 혜란을 무릎 꿇리려 했던 그녀가 이제는 혜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눈빛엔 비굴함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도서관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하가 이끄는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죠. 혜란이 들어오기 직전 미리 신고를 해둔 덕분이었습니다. 박태수, 주거침입 및 협박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준하의 단호한 명령에 박 사장 일당은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채영은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헤라는 그런 채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채영아.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내가 아빠랑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 다 봤어. 채영은 헤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헤란아, 나 너무 무서웠어. 내가 과거에 한 짓들이 자꾸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오늘 내가 보여준 용기가 그 과거를 이긴 거야. 준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낡은 안경을 닦았습니다. 안경알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비바람이 쳤지만 도서관 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악녀였던 채영이 진정한 친구를 얻고 헤란이 진정한 용서를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하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박 사장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운 그 순간 도서관을 가득 채웠던 살벌한 기운은 일순간에 거쳤습니다.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박 사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헤란과 채영을 번갈아 보며 발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김혜란, 박준하. 너희가 감히 나를. 이채영, 너도 똑같아. 내가 우리 배신하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수갑이 채워진 채 몸을 뒤틀며 저항하는 박 사장의 모습은 꼴사납기 그지없었습니다. 채영은 준희 선생님을 감싸 안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독설은 쇠창살 안에서 보낸 지난 3년의 고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날카로운 가시 같았죠. 준하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 사장을 내려다보며 수사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박태수, 넌 오늘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그리고 출소 후 보호관찰 위반까지 더해져서 이제 빛을 보긴 힘들 거다. 데려가. 박 사장이 질질 끌려나가며 내뱉는 저주 섞인 고함이 도서관 마당 너머로 사라지고 나서야 채영은 버티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헤란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해서. 채영은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수갑을 찬 박 사장의 모습보다 그가 남긴 너는 평생 죄인이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그런 채영의 곁으로 준희 선생님이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으셨습니다. 노인은 거칠어진 채영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채영아, 고개 들어라. 오늘 박 사장이 차고 나간 그 수갑은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의 쇠사슬이 대신 풀린 것일지도 모른다. 저들이 끌려간 자리에 이제 우리가 향기를 채우면 되는 게야. 준희 선생님의 인자한 목소리에 채영은 그제야 헤란의 품 등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헤란은 그런 채영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의 원망도 3년 전의 증오도 이제는 그 뜨거운 눈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준하는 상황을 정리한 뒤 아내 헤란과 채영에게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박태수와 그 잔당들은 제가 검찰의 이름을 걸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겁니다. 채영 씨, 오늘 선생님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 잊지 마세요. 그날 저녁 폭풍우가 지나간 도서관에는 유난히 맑은 달빛이 찾아들었습니다. 헤란과 채영은 도서관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헤란아, 아까 박 사장이 그러더라. 내 과거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정말 그럴까? 내가 아무리 책을 닫고 아이들을 사랑해도 내 몸에 배어있는 그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 걸까? 채영의 자조 섞인 물음에 헤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채영아, 우리 아빠가 예전에 그러셨어. 진짜 향기는 향수를 뿌린다고 나는 게 아니라 흙탕물 속에서도 꽃을 피우려 애쓰는 마음에서 나는 거래. 넌 오늘 그 꽃을 피웠어. 박 사장이 차고 나간 수갑은 너의 과거일 뿐이야. 이제 넌 자유야. 채영은 처음으로 헤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친구, 이제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 두 여자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박 사장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으러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도서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채영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습니다. 정식 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그녀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었고, 낡은 책들을 수선하는 그녀의 손길은 장인의 그것처럼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서관 마당으로 예사롭지 않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굳은 표정으로 도서관 입구에 섰습니다. 그들은 과거 채영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거나 채영의 갑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던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사과받으러 왔습니다. 이채영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시위대 맨 앞에 선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채영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과거의 죄는 그림자 같아서 해가 밝을수록 더 짙게 발밑을 따라다니는 법이었습니다. 헤라는 만삭의 몸으로 채영의 곁을 지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준희 선생님 역시 안경을 고쳤으며 밖을 내다보셨죠. 채영아, 무서우면 아빠랑 내가 나갈게. 너는 안에 있어. 헤란의 말에 채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헤란아. 박 사장 때는 내가 나를 지켜줬지만 이번엔 내가 가야 해. 이건 내 몫이야. 도망치면 영원히 사서 선생님으로 남을 수 없을 것 같아. 채영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성난 피해자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채영에게 꽂혔습니다. 세상 좋아졌네. 우리 인생 망쳐놓고 여기 앉아서 고상하게 책이나 만지고 있고. 당신이 사과한다고 우리 잃어버린 20년이 돌아올 것 같아? 누군가 던진 비난에 채영은 말없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채영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제가 다 닦아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채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준비해온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만든 피해자 보상 기금 신청서였습니다. 그때 도서관 안에서 준희 선생님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채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이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 아이가 책 한 장 한 장을 정성껏 고치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른 이의 삶을 돕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준희 선생님의 울림 있는 목소리에 살벌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세탁소 사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채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봐요, 이채영 씨. 당신 돈 필요해서 온 거 아니요. 하지만 저 눈먼 노 선생님이 당신을 믿어준다니 우리도 한번 지켜보겠소. 대신 똑바로 사시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란 말이오. 시위대가 떠나고 난 뒤 채영은 한참 동안 마당에 서서 울었습니다. 헤란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채영아, 수고했어. 이제 정말 내 마음속의 감옥에서도 가석방된 거야. 그날 저녁 헤란과 준희 선생님, 그리고 채영은 도서관 평상에 앉아 수박을 나눠 먹었습니다. 헤란의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했고 채영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기의 태동을 느껴보았습니다. 복수의 얼룩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용서라는 이름의 맑은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20년 전 악연으로 얽혀 서로를 증오하던 두 소녀의 계절은
이제 완연한 봄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희망 도서관의 마당에는 혜란의 딸, 5살배기 사랑이가 노란 나비처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도서관 입구에 서 있는 채영을 보자마자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채영 이모, 오늘도 나한테 예쁜 그림책 읽어줄 거죠? 그럼 사랑아. 이모가 사랑이 제일 좋아하는 별나라 이야기 준비해뒀지. 채영은 이제 악녀라는 꼬리표 대신 마을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천사사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선 과거의 표독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깊은 참회와 평온함이 빚어낸 온화한 미소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상처 입혔던 피해자 모임에 기부하고 남은 시간에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독서 봉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서관 마당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한은행 행장이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혜란과 서울중앙지검의 상징적인 검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준하였습니다. 혜란아, 준하씨. 채영이 반갑게 손을 흔들자 혜란은 환하게 웃으며 채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채영아, 오늘 우리 아빠 훈장 받으시는 날이잖아. 늦지 않게 준비했어? 평상에 앉아 낡은 책을 손질하던 준희 선생님은 쑥스러운 듯 안경을 고쳤으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며 억울한 누명을 견디고 결국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교육자상을 받게 된 것이었죠. 허허, 혜란아. 훈장은 무슨. 나는 그저 이 도서관에서 너희와 함께 책 냄새 맡으며 사는 게 최고의 상이란다. 준희 선생님의 말씀에 준하가 듬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지켜내신 건 이 도서관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셨기에 저도 검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장으로 떠나기 전 혜란과 채영은 잠시 도서관 뒷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멀리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채영아, 20년 전 우리가 여기서 서로를 미워하며 울었던 거 기억나? 혜란의 물음에 채영은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잊겠어? 그때 나는 내가 가진 게 전부인 줄 알았고 너를 짓밟아야만 내가 빛나는 줄 알았어. 참 바보 같았지. 채영은 혜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았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혜란아. 내가 내 신발을 닦아주던 그날부터 사실 내 마음속 얼룩도 닦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 혜란은 채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진심으로 돌아와줘서, 내 아빠의 진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줘서.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지자. 두 여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20년의 긴 복수는 피비린내 나는 파멸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도서관 입구, 준희 선생님이 손수 깎아 만든 현판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는 만년을 간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하지만 고귀한 진리. 희망 도서관의 책장 사이사이에는 이제 복수의 얼룩 대신 용서와 화해의 맑은 향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도서관 마당의 나무들이 기분 좋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나온 아픈 세월을 다독여주는 듯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의 오후였습니다.